언니들과 함께 책 그리고 영화를 이야기하는 언니들의 북신의 살롱 조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셜록입니다. 최근에 너무 그쵸. 네, 예,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서 저희가 그 얘기를 좀 먼저 하고 녹음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 네, 아시겠지만 예, 이태원 할로윈 참사가 있었죠. 네. 정말 어떻게 할로윈에 그런 일이. 네, 그쵸.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저는 뒤늦게 그 소식을 접해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저는 사실 쇼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할로윈 그냥 쇼인 줄 거짓말이라고 네. 생각하셨던 거죠. 네. 저는 사실 현장에 있었는데 너무 약간 죄책감이 들었던 게 소리가 막 많이 났어요. 비명소리 들리고 하는데 사실 이게 막 축제 같은 분위기에서 소리가 나니까 저희도 이제 사실 바위 안에 있었는데 같이 막 소리 지르고 놀았거든요. 축제인 줄 알고 그냥. 그렇죠. 왜냐면 음악도 나오고 그리고 앰뷸런스 오고 그랬는데 저희 진짜 쇼인 줄 알았는데 그 이제 바 사장님이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죽냐, 이제 많이 죽었다 그래갖고 저희 나가봤더니 뭔가 너무 큰 사태가 벌어져 있고 사실 근데 뭔지 모를 정도 사람이 너무 많아서 빠져 나가는데도 밀리고 해서 뭔가 일어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사실 저도 그냥 불길한 예감에 제가 몸담고 있는 어떤 조직의 사람들한테 일단 한 명씩 다 알려놓고 그래서 감독님한테 제가 그때 문자를 드렸거든요. 저도 새벽에 문자가 와 있어서 네.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택시를 카카오 블랙으로 타고 가는데 나중에 정말 이렇게 큰 참사인지 몰랐는데 그 사실을 알고서 뭔가 이게 되게 무력감이 드니까 며칠 좀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나의 힘이 좀 미약하지만 뭐라도 그래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약간 죄책감이 자꾸 들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었어야 네. 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 사실 이게 뭐 나이랑은 상관이 없지만 그렇게 수많은 인명이 사실 손실이 됐는데 우리가 사실 그 나이를 살아왔잖아요. 맞아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아주 꼽혀보지도 못한 그런 청춘들이 될 텐데 맞아요. 더 너무 안타까워서 잠도 안 오고 막 그때 같이 뭐가 좋다고 같이 막 소리 지르고 그 즐겼던 시간 자체도 너무 죄책감이 들고 미안하고 20대 피해자가 가장 많고 그쵸. 그다음 10대, 30대, 40대 피해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글을 기사들을 보면서 마음이 되게 착잡했는데 이 일로 우리가 서로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그쵸. 들어요. 누구 책임이네 하면서 서로 싸우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이 일로 인해서 트라우마가 생기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저는 예전에 2016년에 있었던 또 세월호 참사도 같이 맞물려서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진짜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고 그래서 순간순간 저도 모르게 막 숨이 턱턱 막힐 때가 있었는데 이번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로 그런 트라우마를 또 안고 또 하루하루 보내고 계실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잘 마음을 좀 추스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맞아요. 네. 신기하게도 저희가 이번에 이제 참사를 겪으면서 여러 삶과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나 그 트라우마를 또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딱 맞게 분위기에 딱 맞게 이 시기에 딱 맞게 선정된 책으로 작가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네, 현유아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현유아 작가님, 제가 이번에 또 달달보름님의 우리 다이아몬드 우리의 다이아몬드 달달보름님의 소개로 저희 팟캐스트에 모시게 됐는데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를 살리고 사랑하고의 저자 현유아이고요. 원래는 동화와 청소년 소설을 즐겨 쓰고 있다가 올 9월부터는 글을 그만두겠다라는 선언을 하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기 위해 골몰을 하고 있습니다. 글을 그만두겠다고 선언을 하셨습니까? 네네, 인스타그램이랑 브런치랑 소소하게 네. 매일 뉴스레터 이런 걸로 보내고 좀 많이 쉬겠다 하고. 잠깐만요. 쉬시는 거예요? 은퇴하시는 거예요?
저는 은퇴인데 주변 분들이 어. 너무 이르다. 그 나이 때는 너무 충동적인 게 강하다. 맞아요. 이렇게 봐라. 말은 함부로 뱉는 게 아니더라고요. 작가님 20대 아니십니까? 네, 맞습니다. 야, 근데 20대에 벌써 나의 꿈을, 나의 길을 아주 진지하게 고민을 하시다니. 그럼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네, 새로운 도전으로 영화 쪽으로 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와. 어떤 영화. 파트로요? 평론이나 네. 아니면 저널리스트나 좀 그런 칼럼 기재하는 쪽으로 아예 에세이에서 진짜요? 옮겨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매력적인 직업인데요. 맞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요. 좋아하는 영화도 많이 볼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또 싫어지겠지, 영화가? 그럼 또 그쵸. 은퇴. 맞아요. 그만두면 되니까요. 뭐. 괜찮다. 선택지는 그래. 많으니까요. 뭘 하나 끝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그럼요. 그냥 중간에 그럼요. 진로 바꿀 수도 있는 거지. 네, 현유아 작가님. 지금은 아직까진 작가님이십니다. 그쵸? 네. 현유아 작가님. 네. 작가님을 모시고 저희가 이번 방송 책과 다음 주 영화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보통 저희가 게스트분들께 인생 책, 인생 영화가 뭐예요? 라고 여쭤보면 작가님으로 이렇게 현업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은 직접 쓰신 책을, 본인이 직접 쓰신 책을 인생 책으로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는데, 현유아 작가님은 본인의 책을 하고 싶지 않으셨나 봐요. 그래서 최은영 작가님의 밝은 밤을 먼저 선정을 해주셨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9월 달에, 지난 맞아요. 9월에 이미 했던 책이어가지고 죄송합니다만 다른 책을 선정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어쩔 수 없이 선정하신 것 같은 느낌인데 네. 본인이 직접 쓰신 나를 살리고 사랑하고라는 책을 선정을 하게 되셨는데 아니 근데 왜 직접 쓰신 책을 바로 선정하지 않고 이렇게 돌아서 선정을 하게 되셨는지부터 여쭤보고 네네. 싶습니다. 일단 쑥스러웠고요. 네, 얘기하는 게 네네네. 잘 썼지만 밝은 밤을 이길 수 있을까? 잘 썼지만 네, 잘 썼지만 밝은 밤을 이길 수 있을까? 아니다. 아직은 겸손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밝은 밤을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러세요. 그 현유아 작가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귀를 좀 읽어드리면 조울증과 범불안 장애를 앓는다. 어른에게는 에세이로 아이에게는 동화로 편지를 붙인다. 제 발로 떠난 3살 터울의 동생을 보내고 자기 연민이라는 불행 울타리를 둘렀다. 불행 울타리 두르지 않는 법으로 제9회 브런치북 출판 프로젝트에서 대상을 받았다. 이 책은 견고하고 단단한 울타리에서 나온 발자국을 모아 묶은 이야기다. 라고 이 책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네. 혹시 여기에서 지금은 달라진 게 있나요? 이 소개글에서? 지금은 다시 울타리를 두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책을 쓸 때도 느꼈지만 한 번 벗어난다고 해서 영원히 벗어나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상황에 부닥치거나 좀 나을 줄 알아서 단약을 했는데 다시 그런 부작용이 올라와서 다시 약을 먹을 때 뭐 이럴 때 좀 울타리를 다시 두르고 있는데 그래도 나름 많이 병으로서 저를 표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네. 그리고 뭐 완벽하게 나을 수 있나요? 저는 그쵸.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낫는다는 표현도 그렇고 그냥 저 인체로 살아가는 거죠. 네, 그것도 하나의 저의 모습인 거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바뀐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또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고 또 왔다 갔다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을 마주할 때 그런 나의 모습이 이제 중간중간 삐져나오지 않게 조심하려고 하는 훈련을 하는 거지. 그냥 저는 저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많은 게 또 포기가 되는 시기가 오고 나면은 예전에 거슬렸던 게 더 이상 거슬러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같고. 네. 그래서 작가님이 직접 집필하신 에세이 나를 살리고 사랑하고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작년에 출간한 첫 책 제주 토박이는 제주가 싫습니다에 이어 쓴 제 경험과 삶을 녹여낸 에세이고요. 2021년 1월에 자살로 친동생을 잃은 내용이 주로 쓰여져 있고 그럼에도 세상을 살아간 제 심리와 상황, 가족의 태도를 표현했어요. 그래서인지 정제되지 않은 마음이 날 것 그대로 표현된 경우도 있고 또 어느 날은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만큼 성숙해진 태도도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졸롱님 이 책? 전 사실 굉장히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면 좀 회피형 인간이라서
생각을 좀 길게 좀 깊게 하면 좀 많이 제가 좀 지치고 피곤해지는 타입이라서 좀 잊어버려요, 제가 빨리.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작가님의 마음의 약간 문장을 한 문장 한 문장 따라가다 보니까 제가 되게 많이 지쳐 있더라고, 중간쯤에 보니까. 그래서 너무 이게 슬픈 얘기만 나오면 어떡하지라고 사실 1장 읽을 때 정말 걱정을 많이 하면서 봤는데 뒤로 갈수록 보니까 작가님이 언급을 하셨는데 책에서도 이 사람은 되게 슬픈 사람이 아니고 엄청 밝은 사람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랑 닮은 점이 되게 많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제가 볼 때 자기 자신을 되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엄청 부단한 노력을 해요. 자기 어떤 외로움과 이겨내고 또 이제 삶의 의미를 찾아가려고 엄청 싸우고 부단하게 노력하고 또 하나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굉장히 크시더라고요. 그러신 것 근데 같아요. 사실 이거는 네. 저도 굉장히 그게 있는데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만이 그 책임감을 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 강한 사람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봤어요. 그래서 이거 책 닫을 때 사실 처음에 되게 걱정했거든요. 첫 번째 챕터 읽을 때. 근데 닫을 때는 이래서 책을 잘 쓸 수 있었겠다. 네, 안도? 그러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아내라는 이상한 존재의 작가이신 배윤민정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눴었는데 그때랑 좀 비슷한 느낌 받는 게 어떻게 이렇게 솔직할 수 있지? 그러니까. 정말 맞아요. 솔직하게. 솔직히 저도 이제 뭐 아버님이 돌아가셨지만 우리는 사실 뭐 이게 섭리기 때문에 아버지가 먼저 가신다는 생각을 항상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가 스스로 목숨을 잃었을 때 사실 우리는 그런 상실감을 상상조차 사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책을 읽으면서도 되게 이건 슬프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상상이 안 돼요. 어떤 마음인지 사실 상상이 안 되니까 네. 사실 크게 난 공감을 못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이 어떤 건가 내가 이거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계니까 공감하기가 어려운 부분, 진짜 감히 힘들었어요. 상상이 어려운 부분도 맞아요. 있고 그리고 저도 사실 저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기는 한데 그런 게 있어요. 남의 시선을 굉장히 의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내 이야기로 책을 쓴다고 하면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일기장 엄마가 보겠지? 여기까지. 누군가가 보게 될 걸 생각해가지고 여기까지. 내 속에 있는 더 불편하고 어려운 지점들은 꺼내놓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이해하고 공감해줄 것 같지만 네, 거기까지만 저는 저를 표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작가님은 이 책을 쓰면서 그런 고민을 안 했을까? 내가 여기까지 글을 썼을 때 분명히 이 책 안에 등장하는 누군가도 읽을 수 있고 이 책을 혹은 내 주변에 누군가도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든 좀 거리가 있는 사람이든 나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을 텐데 이걸 어떻게 바라볼까? 나를 다시 좀 평가하지 않을까? 좀 불편해하지 않을까? 내가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다는 거를 사람들이 알게 되면 이제 나한테 말을 걸 때 전보다는 좀 덜 제 일기장인데요. 그래요? 우리가 봤다 봤어. 덜 편하게 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솔직함을 꺼내놓을 용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되게 궁금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어요. 지금 다시 이 책을 쓰라고 하면 이 정도로는 못 쓸 것 같고요. 당시에 사건이 일어난 지 별로 안 됐을 뿐더러 딱 그 시기에만 쓸 수 있는 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쓴 건 아니었고 제가 살기 위해서 누구에게라도 터놓지 않으면 답답해서 그만 힘들어 버리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아무도 읽지 않는다는 걸 염두에 두고 쓰지만 누군가 검색을 했을 때 정말 필요한 사람이 여기 나와 같은 비슷한 사람이 있구나 살고 있구나 라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냥 그 하나의 바람만 가지고 썼습니다. 아 그래요. 다른 복잡한 생각들은 다 가지치기를 하셨구나. 그건 책이 출간되고 나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작가님 보면서 책 읽으면서도 나랑 비슷한 면 되게 많다라고 느꼈던 그런 대목들이 많고 그래서 지금 눈에 들어오는 문장들도 좀 많았는데 지금이 아니죠. 계속 눈에 들어오는 문장들이 많았는데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삶을 사는 모든 이들이 존경스럽다. 다들 아픈 면과 아프지 않은 면을 어떻게 적절히 섞을까? 나는 밝아야 할 때, 어둡고 진지해야 할 때 웃음을 보이고 만다. 글만 보면 책도 많이 읽고 다채롭게 궁리하는 멋진 사람처럼 보이지만 나는 말을 할 때 더듬거리고
돈이 없어 사고 싶은 책도 몇 번이나 들었다 놓는 평범한 사람이다. 비평을 비난으로 오해해 스스로 갉아먹는 평범한 20대다. 이런 사람이 여기 살고 있다. 당신은 잘 살고 있을까? 잘 사는 게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덜 아프게 살면 좋겠다. 저는 이 마음이 이렇게 책에 그대로 녹여져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책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좋은 문구나 글귀들도 사진으로 엄청 많이 찍어서 거의 한 30장 정도 찍어 두었는데 네. 네, 그래서 이런 좀 명문장들을 볼 수 있는 책이다라는 자랑으로 먼저 시작을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 책을 보면 굉장히 어려운 주제잖아요. 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세상을 떠난 이후에 그 과정에서 1년 동안이죠? 네, 거의 맞습니다. 1년 동안 글을 써내려 가셨는데 진짜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정리하는 생각들을 정리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을 것 같고 보니까 가족과 가까이 이제 살게 되면서 겪는 여러 경험들도 쉽지 않았을 것 같고 이걸 마지막에 마무리하기까지의 과정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땠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는 거는 별로 힘들지 않았는데 쓸 때 그 기억을 복기하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책 안에 이제 설거지를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냥 그 상황일 때는 막 웃으면서 설거지를 해요. 완전 추운 겨울에 차가운 물로 일부러 뜨거운 물 누를 힘도 없어서 그냥 그렇게 부르튼 손으로 설거지를 할 때는 막 웃는데 그게 나중에 복기해서 글로 쓸 때에는 그때 나 힘들었구나 하는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면 되게 두 가지의 마음이 드는데 하나는 나름 잘 버티면서 스스로 웃음을 잃지 않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구나를 깨닫고 두 번째는 글로 복귀하면서 한 번 더 나를 챙기는구나를 느껴서 사실 여기서 지인들이 책을 읽고 혹은 독자님들이 책을 읽고 나서 얼마나 많은 울음이 있었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저는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책을 썼거든요. 네, 완전히 작가가 먼저 울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저는 많이 힘겹지는 않았습니다. 쓰는 과정은 오히려 네. 그냥 후루룩 지나간 것 같은 느낌? 쓰는 과정은 몇 번을 팔리려나? 약간 있었어요. 그쵸? 생각했던 만큼은 판매가 되었습니까? 어머니가 너무 많이 팔리면 큰일 난다. 그래서 그럴 일 없다. 근데 정말 그럴 일 없더라고요. 그럴 일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소소하게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이 책을 쓴다는 것도 부모님이 알고 가족들도 알고 계셨던 상황일까요? 네, 제가 그 카카오 브런치라는 플랫폼에서 연재를 했는데요. 그 연재를 할 때는 비밀로 있었는데 제 이름이 본명이다 보니까 예, 그냥 심심풀이로 검색하면 나와버려서 들켰습니다. 어머니에게? 네, 예. 반응은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쵸. 네. 아무리 이제 첫 번째 책에서도 어머니를 좀 디스를 해서 그쵸. 그만큼만 디스 안 하면 된다. 라고 타협을 하시더라고요. 이미 첫 번째 책으로 경험을 했던 게 있으니까. 네. 네. 아니 전 책에서도 어머니를 디스했습니까? 네, 어머니의 삶을 약간 디스해서. 아버님도 혹시 보셨나요, 이 책을? 아버지는 안 보셨어요. 다행입니다. 아버님께 혹시 비밀입니까? 비밀은 아니에요. 책이 책장에 그냥 꽂혀져 있거든요. 거실 책장에. 근데 아버지는 넷플릭스 보시고 와서 네, 여기서 이제 가족사를 알 수 있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책 제목에서도 아시겠지만 나를 살리고 사랑하고 그러니까 나를 살리면서 사랑하게 되는 과정들이 수록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크게는 1부, 2부, 3부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1부에서는 일상 사별자의 품, 2부는 불행 울타리 두르지 않는 법, 3부는 우리는 지금 살고 있군요. 혹시 철롱님 1부에서 일상 사별자의 품에서 이거는 진짜 같이 한번 얘기해보고 싶다 하는 주제가 있었어요? 사실 저는 보다가
저의 추억을 소환하는 약간 그런 문구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런 사건들도 꽤 있었는데 제가 가장 공감이 갔던 챕터가 사실 있어요. 장소는 죄가 없어요라는 챕터인데 사실 이게 되게 저의 지극한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공유하고 싶은 내용보다는 이게 자꾸 저희의 옛날 모습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진짜요? 사실 요즘도 많이 그런데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는 장소와 추억을 결합해 기억한다. 여기 내용 보면은 작가님이 재미삼아 본 타로에서 남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난다라는 말을 들었다. 우연히 내가 사는 곳은 남쪽에 있는 섬이었으므로 새로운 만나는 사람마다 이 사람이 내 귀인이려나 궁금해하며 가장 밝은 모습으로 그들을 웃겼다. 덕분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남쪽에 귀인이 존재해서가 아니라 모든 이가 귀인일지 모른다는 상상에 스스로 태도를 점검해서가 아닐까 싶었다. 이런 문구가 나왔었어요. 네. 근데 제가 살면서 좀 힘든 시간이 있을 때 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 좀 회피형 인간이라고. 근데 예전에 저는 이제 사실 해외 근무를 좀 많이 했으니까 거기 살 때가 좋았는데 거기가 내 힐링 장소인데 그러면서 어느 순간 또 힘든 일이 있으면 항상 티켓팅을 하고 비행기 표를 끊어서 항상 거기 갔다 오고 좀 힐링을 받고 했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나에게 자극을 줬던 그 장소가 더 이상 나한테 자극을 주지 않는 그런 때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는 여기서 위로를 받지 못하는가? 그럼 난 어디서 위로를 받아야 되지? 그래서 그런 장소를 막 찾기 시작한 거죠. 저도 작가님이 여기 언급하신 것처럼. 네. 근데 너무 이제 그걸 찾지를 못하겠으니까 추억의 장소를 또 순방을 계속하고 또 새로운 데도 많이 가보고 하다 보니 제가 또 제 자신도 되돌아보니 저는 사실 그 장소가 좋았다라기보다는 그 시대에 그 세상을 대하고 있는 저의 모습이 되게 좋았던 거였어요. 근데 뭐 하필 딱 그때 그 장소에 있었던 것 뿐인데 제가 또 작가님의 문장처럼 이 장소와 추억을 결합해서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님도 뒤에 보니까 지금은 이제 나에게는 귀인을 무작정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귀인을 만드는 능력이 생겼다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너무 공감했던 게 저도 돌이켜 보면서 그래 내가 언제까지나 그 장소가 뭐라고? 내가 왜 거길 찾아다녀야 되지? 그러니까 숨을 장소를 찾는 거잖아요, 사실 이거는. 그래서 그 시대 내가 나의 어떤 점을 좋아했더라? 라고 저를 좀 많이 되돌아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좀 더 좋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라고 해서 이것도 저의 이제 작가님이 하시는 스스로 귀인을 만드는 능력이 저한테 좀 그런 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절 내가 나를 좋아했던 게 무엇이었던가. 그걸 좀 소환해서 좀 나를 내가 멋있게 볼 수 있게. 좀 이런 거를 제가 좀 많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챕터를 볼 때 너무 공감이 많이 됐어요. 우리 또 같은 페이지상에 있구나. 공감이 많이 됐는데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질문인데 앞 챕터 보면은 앞 챕터가 거꾸로 기우는 꼭두각시예요. 여기서 이제 뭐 어머니가 점 보러 가서 맞아요. 너의 운명은 이렇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거기 보면 작가님이 곧 그 할머니의 점집에 들를 예정이라 썼거든요. 맞아. 나 궁금하더라고 거기 갔는지. 와 이거 되게 기발한 질문인데 이 과정을 어디서 이런 질문 못 들었을 거야. 이 책을 읽지 못한 독자분들도 많으실 거기 때문에 맞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설명해 설명해 주시면 주세요.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점을 되게 좋아하세요. 점을 되게 좋아해서 정말 저번 주에도 점을 보러 왔다. 역시 너는 성공할 사람이다. 막 이런 긍정 확언을 해주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부담이 되는 제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거꾸로 기우는 꼭두각시라고 사실 점을 믿지 않는 내 스스로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그 점이 맞아 떨어지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는 인생이 흘러가는 꼭두각시인가? 그 꼭두각시라면 만약에 꼭두각시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거꾸로 기울어서 주체적으로 좀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을 담았고요. 그리고 말씀해주신 질문은 진짜 처음 듣는 질문인데 너 되게 궁금해. 여기 이 점집이 어딘가? 연락처랑 주소랑. 연락처도 그 제주 도민 사이에만 있고 진짜요? 간판조차 없는 산골의 점집이라서 그런 데가 찐이잖아 또. 네, 그런 데가 또 근데 제가 가려다가 네. 또 뭔가 얽매일 것 같은 거예요. 어떤 걸 들으면 여기서 반대로 가야지 혹은 다시 이게 이루어지면 이게 또 다시 정말 인생이 정해져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안 갔어요.
나 너무 궁금했는데. 털고 지내시는 거. 그래서 저도 제가 읽는 챕터에서 마지막 줄에 이제는 스스로 귀인을 만드는 능력이 생겼다라고 하셔갖고 지금 작가님 인생에서의 귀인은 어떤 사람이 귀인일까요? 질문이 너무 좋아요. 네, 감동받았어요. 귀인은 제가 요즘 자존감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편이어서 제가 귀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사람 그러니까 좀 내가 말하고 싶은 것보다는 더 들어주고 그리고 사실 상대방 요즘 개인주의가 점점 극화되고 있어서 그 상대방을 헤아리는 게 굉장한 노력이 들잖아요. 근데 그 노력을 하더라도 다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항상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저는 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책을 보니까 저는 주변에 귀인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되게 놀랐던 게 뭐냐면 일을 되게 잘 찾으세요. 일을. 그렇죠. 되게 취업도 잘하시고 이직도 되게 잘하시면서 그런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귀인이 많다? 그러니까. 네. 귀인들 듣고 있나? 네. 셜록님이 좋았던 주제에 이어서 제가 좋았던 주제는 어른의 쓸모라는 챕터였는데 퇴사를 되게 많이 고민을 하는 시기가 있으셨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시기도 있으셨었고 그래서 뭐 사직서를 썼다 넣었다 하는 그런 시기도 있으셨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동생을 보내고 그리고 혼자 남아서 생각이 되게 많아지잖아요. 그런 시기에 회사 생활을 하던 것도 정리를 하려고 하니 상담 선생님이 날 말리기도 하고 네, 그런 경험들이 쭉 이어지던 차에 친구에게 그런 선언까지 하는 거예요. 이제 나 일이든 연애든 다 포기하고 조용히 살다 갈 거다. 쓸모없게 라는 얘기를 했더니 그 말을 가만히 듣던 친구가 두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진심으로 궁금해했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쓸모없다고 생각해? 아니야? 아닌데? 그 순간에 머리가 뿌얘지는 나에게 친구가 야, 쓸모가 뭔데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덧붙여 물어보면서 어른의 쓸모가 뭘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작가님의 모습들이 이어지거든요. 꼭 좋은 대학에 갈 필요는 없더라도 사람이라면 적성 하나는 꼭 찾아야 하는 것 아닌가? 좋아하는 게 없는 사람은 어떻게든 좋아하는 걸 찾아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사셨던 거예요, 작가님도. 그래서 30이 되기 전에 뭔가 이뤄야 된다. 이뤄야 되는데 이루지 못하면 난 미련 없이 떠나겠다는 얘기도 숱하게 하고 다니시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른의 쓸모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 챕터의 마지막에 사람이라면 1인분의 그릇을 채워야 한다고 여기시나요? 혹시 쓸모 있는 사람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어른의 쓸모는 누가 결정하나요? 저는 이 문장이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너무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냥 사회가 만들어 놓았다고 생각하는 그 규범 안에 내가 과연 들어가 있는 게 몇 개가 있을까? 이게 몇 개 이하면 나는 나고한 어른일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는 뭐 지금 현재 비혼이고 아이도 없고 그리고 모두가 생각하는 보통의 삶과는 조금 떨어져 있는 삶도 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나는 어른이 못된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다 보니까 작가님이 이 글을 쓰게 된 동기, 계기도 되게 궁금했었고요. 이 글을 딱 마침표로 찍고 나서 뭔가 해답 같은 게 이렇게 딱 머릿속에 정리가 되셨는지 어른의 쓸모에 대해서. 네. 이 친구가 참 귀인인데요. 중학교 때부터 이제 연락이 끊겨서 제주도에 내려왔더니 그 친구도 코로나 때문에 제주도에 내려와서 어른이 되고 처음 만난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쓸모없다고 생각해? 왜? 그럼 난 쓸모없는 사람이야? 아니 너는 쓸모 있는 사람인데 그래도 좀 나는 되게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 이상향에 도달하는 게 좀 어려워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데 넌 쓸모 있어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아이러니냐 라고 해서 집에 와가지고 엄청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되게 후회를 많이 했어요. 정말이었거든요. 친구들한테 난 30 전에 뭐 등단 안 하면 책 안 쓰면 책 한 권 못 내면은 나는 세상을 떠날 거다. 미련이 없다. 뭐 그런 미인방명처럼 천재도 빨리 막 그런 얘기를 너무 당연하게 취급을 해가지고
그래서 짧고 굵게 사는 게 인생의 모토였는데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걸 깨닫고 그냥 사는 거만으로 다 되는 거 아닌가? 왜 뭘 또 바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어른의 쓸모에 이어서 맨 마지막 챕터인 그 왜 살아야 해요에 대한 답을 연결지어 썼어요. 그래서 질문을 너무 잘해주셨다. 그 뒤에 자연스럽게 나온다? 네. 우리 좀 괜찮은데요, 질문? 되게 어려웠어요. 철학책을 정말 두꺼운 철학책을 5권 정도 읽었어요. 읽었는데 확 와닿는 답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스스로 답을 적었던 게 그 마지막 챕터입니다. 마지막 챕터를 그러면 지금 얘기하면 너무 긴 빠질까요? 마지막에 얘기해야 될까? 그때 또 언급하죠, 마태가 또. 마지막 챕터, 그러니까 작가님이 찾으신 답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면 이 녹음의 말미에서 그쵸. 다시 한번 꺼내 보는 것으로 하고요. 사실 우리가 되게 중요한 질문을 하나 빼먹었다고 생각하는데 동생이 떠난 걸 알게 되고 나서 그 순간의 그 감정, 그 고통들을 저희가 근데 조심스러워서 이걸 여쭤봐도 될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는 했는데 네, 설명을 해주신다면 저도 처음 밝히는 이야기인데요. 올 때가 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우울증을 10년 동안 앓고 있었고 계속 시도를 했었고 그 시도를 저희가 계속 말렸고 병원에 데려갔다 왔다를 반복했고 상담을 해주었고 그럼에도 계속 떠나겠다고 해서 언젠간 떠나겠구나라고 가족들이 모두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막상 그 소식을 듣고 엄마한테 전화를 했을 때 책에도 쓰여 있지만 아무도 울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담담하게 가서 발견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나는 더 이상 이 친구한테 괴롭힘을 당하지 않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이 책을 쓰고 나서 점점 깨닫고 나서 그게 이제 괴롭힘이 아니었구나 하는 좀 회한 같은 게 생겨서 그때 심리랑 지금 심리랑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책을 보니까 자조 모임에도 나가시고 이렇게 심리 상담도 받게 되고 보니까 뭐 담당 조사관인가요? 자기의 현재 상황 같은 것도 계속 확인받고 하는 과정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 절차들은 그냥 그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받아서 행해지는 절차들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제주 도민일 때 절차를 받았는데 제가 검색을 엄청 하는 게 취미여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설마 정부가 아무런 지원을 해주지 않는 걸까? 라고 해서 찾아봤더니 이제 자살 유족 치료비 지원 사업이 있었고 그런데 워낙 홍보가 되지 않아서 제주도에서 첫 번째가 저인 거예요. 진짜요? 네, 그래서 좀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건 결국엔 본인이 알아서 신청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 사별 후 1년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어서 1년을 좀 넘겨서 그제서야 이제 후폭풍 충격이 많이 오신 분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좀 화가 많이 나기도 했어요. 그리고 책에도 쓰여 있지만 이게 소화되진 않는 것 같아요. 영영 소화되진 않는 것 같아요. 20년, 30년 전에 떠나보내신 분들도 많이 뵀었는데 그냥 계속 안고 지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는데 내가 왜 이 문을 다들 지옥문을 연다라고 표현을 해주시는데 왜 지옥문을 내가 들어가야 되지? 라고 엄청 힘들어했지만 지금은 조금 들어왔으니 이 지옥 안에서도 어떻게 살아보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망을 했던 순간도 되게 있었을 것 같아서 맞아요. 원망 쉽네? 그러니까 네,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한 70%가 유언을 안 적고 떠나요. 70%가요? 네, 70%가요. 그 70%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저희는 계속 짐작을 하는데 정말 명료한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수학 문제도 그렇고 이제까지 학창 시절을 보낸 결과 문제를 쓰면 답이 나오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배웠는데 이 사건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감히 제가 상상할 수 없는 또 순간들이어서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 방송을 그래도 들으시는 분 중에
이런 경험이 있으시거나 혹은 좀 염려되는 마음을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이나마 뭔가 좀 도움이 되거나 위로가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으면 좋겠다는 작은 바람이 좀 있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2부로 넘어가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정말 뭐 원망의 순간도 있고 되게 어려웠던 경험들을 계속 안고 가던 와중에 이제 불행 울타리 두르지 않는 법에 대해서 고민하는 작가님들의 생각들을 엿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혹시 셜록님이 좀 눈에 들어왔던 주제나 이야기들이 있으면 네. 전 사실 이 2부가 관통하는 메시지가 다 좀 동일했다고 생각해요. 일단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또 작가님의 그들 대하는 방식과의 변화, 마음의 변화, 약간 이런 게 좀 많이 담겨 있는데, 전 사실 예전에도 좀 궁금했었고, 요즘에도 사실 많이 생각하는 게, 사람이 위로를 받고 위로를 하는 게 되게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맞아요. 맞아요. 예전에 저희가 살롱에서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10년지기 친구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아주 어렸을 때. 전 되게 좋아해서 제 딴에는 그 친구가 나름 아픔을 갖고 사는 친구였는데 굉장히 위로 많이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술을 마시다가 이 관계가 10년 이상 지속된 후였는데 저한테 서운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나는 너에게 위로받고 싶어서 나의 힘든 걸 얘기하면 내가 항상 그걸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무시를 했다. 근데 저는 그게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항상 나는 이 친구 옆에서 이 친구를 응원하고 위로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지?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 사람이 자기가 위로받는 방식으로 남을 위로를 하는데 상대는 그게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걸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위로받는 방식은 무조건 응원. 야, 너는 뭐, 그러니까 말씀하셨지만 여기 배틀 나오잖아요. 불행 배틀. 불행 배틀. 사실 저는 그게 저한테 효과가 있거든요. 야, 나는 뭐 그러고 너는 이거, 야, 넌 충분히 더 행복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 그렇게 했는데, 쟤는 왜 나의 불행을 저렇게 위로하지 못하고, 네. 왜 무시를 하지라고 10년 동안 그걸 생각하고 있으면서 말을 안 한 게 저한테 굉장히 큰 충격이었던 거예요. 왜냐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서 이제는 위로를 할 때 좀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위로를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저도 이제 3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하늘로 가셨는데 그때 저도 이제 너무 예상치 못하게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아버지가 가신 건데 수습할 일들이 많아갖고 사실 마음이 되게 바빴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실 눈물을 많이 못 흘렸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그러다가 마지막에 막이 발인할 때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사실 저 주변에서는 이제 부모님이 먼저 가신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저를 위로하는데 제가 우니까 그냥 야 울지 마 울지 마라고 위로를 하는데 너무 사실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 상황이. 네. 그러니까 의도는 알겠으나 아니 그럼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내가 울지 못하면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도인지 알지만 이 말이 너무 짜증이 나고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위로받기도 쉽지 않구나. 맞아. 그러니까 너무 이게 어려운 거예요. 맞아. 그래서 작가님도 책을 이 챕터를 읽다 보니까 상처를 주려고 하는 친구도 사실 한 개도 제가 볼 때 보이지 않지만 그렇지. 본인이 마음이 이렇기 때문에 벽을 치고 밀어내고 근데 그 와중에서도 이걸 뚫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고 네. 그래서 저는 결국은 내 마음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위로가 뭘까? 위로가 뭘까 진짜? 위로는 또 어떻게 해야 돼? 난 어떻게 받아야 되나? 그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언니들은 어떠십니까? 특히 작가님은 지금 위로받는 방식이 어떠신지 굉장히 그러니까요. 궁금해요. 네. 어떨 때 진짜 위로가 된다. 저는 지금 언니분들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헤아릴 수 없다라는 말이 위로가 돼요. 왜냐면 이해해. 나도 알아. 그 마음 뭔지 알 것 같아. 라고 하면은 괜히 반감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한테도 적용해서 친구가 엄청 힘들어할 때 나는 전혀 너 마음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을 거야 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친구들이 어느 순간 그 상황에서 좀 시간이 흘렀을 때 그 말이 커다란 위로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감히 짐작할 수 없어. 그런데 옆에 있을게. 새벽에도 전화해도 돼. 언제든지 부담 없이 무슨 일 생기면 말 더듬거려도 괜찮으니까 전화해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를 잘해서 유려하게 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세상에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그것만 한 번만 더 알려주는 게 위로가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위로를 할 때 늘 조심해야 되는 게 나도 그러니까 위로를 받는 입장에서 조심스럽고 위로를 하는 입장에서도 조심스러운데 이제 위로를 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셨다면 저는 위로를 받는 입장에서도 내가 정해놓고 어떤 위로를 받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하게 위로를 받고 싶은데 상대는 다 다르잖아요. 자기들이 받는 위로에서 어떤 게 되게 좋았다라는 그 기억을 안고 나에게 그 방식으로 위로를 해주는 건데 저도 순간순간 이럴 거면은 말하지 말걸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지만 그냥 그 상대가 어떤 서툰 위로를 하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저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좀 노력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는. 그래서 위로를 하는 입장과 받는 입장 양쪽에서 다 좀 헤아려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요즘에는 들어요. 맞아요. 네. 저도 참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정말 힘들 땐 사실은 위로도 짜증이 나긴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 때는. 근데 이번에 사실 그 이태원 참사가 나갔고 사실 얘가 이거 좀 혼재된 감정인데 그날 사실 되게 감동적인 건 저는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사실 출몰지가 이태원이다 보니까 출몰지. 그 나와리가 그쪽이다 보니까 사건이 생겼을 때 그 다음날 아침까지 문자를 정말 수십 개를 받았는데 그래. 다 그 처음에 그 제가 클릭하기 전에 메시지가 보이잖아요. 그치. 괜찮냐, 갔냐. 별일 없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생각해 주는 걸 메시지를 보면서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얘기했을 때 사실 이게 이제 그 자리에 없어서도 사실 너무 충격적인 일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한테 넌 더 힘들 거다라고 하고 밥을 사줄게. 약간 그런 친구들도 많아갖고 네. 되게 은근히 사실 되게 이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저하고 같이 있는 친구들 중에서는 상담을 받겠다고 결정한 친구들도 있는데 그리고 나는 힘내보자. 이어주는 친구들 내 백이라고 생각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 위로가 정말 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현명한 위로법이 있어요. 빵인가 혹시 빵? 위로 받는 법. 그쵸, 빵도 있고.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옆에 있다는 거 알면서도 내 마음이 풀어지는 것도 있지만 내가 받고 싶은 위로를 먼저 얘기하는 것도 저는 그렇죠.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오늘은 내 편만 들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얘기하기 전에 내가 지금부터 어떤 얘기 할 건데 무조건 내 편만 들어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반대로 진짜 객관적으로 얘기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객관적인 얘기를 듣는 거고 그리고 아는 척하지 마. 내 마음을 다 아는 척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진짜 명확하게 어떤 얘기를 듣고 싶고 어떤 반응을 듣고 싶은지를 보고 싶은지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면 처음부터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말을 하는 것도 저는 되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오늘 엄청 힘드니까 오늘 메뉴 무조건 빵이야. 빵이야. 진짜 무조건 나를 맞춰줘.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위로의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힘드네요. 감독님은 어떤 챕터를 좀 재밌게 읽으셨나요? 저는 이 첫 번째, 그러니까 2부의 첫 번째 챕터, 2부의 타이틀이기도 한데 불행 울타리 두르지 않는 법. 이게 원래 제목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바뀐 거예요, 그러면? 네, 바뀌었어요. 제목 리스트가 한 20개가 있었어요. 아니 어쩌다가 바뀌게 된 거예요? 일단 불행 울타리라는 게 제가 지은 말이다 보니까 아무것도 이제 모르시는 상태에서 이 책을 봤을 때 이게 무슨 뜻이지? 하는 좀 추상적인 개념이다라는 평이 있었고 그리고 않는 법이라는 것이 너무 방법론적인 것과 또 않는 이 부정적이다라는 정말 디테일한 편집자님의 설명에 의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나를 살리고 사랑하고는 그냥 원픽으로 딱 끝난 건가요? 아니면 다른 후보군이 또 있었나요? 정말 쟁쟁하게 붙었던 한 후보군이 있었어요. 뭐가 궁금해요. 있었어요? 내게 남은 어둠의 터널은 이제 1m. 이제 이게 1m. 너무 긴 거. 너무 감성 소설인데요? 제가 저를 밟고 가라고 했어요. 저는 어둠의 작가가 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잠깐만, 이 제목은 어떤 분이 지금? 비밀입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내가 지켜보고 있어, 허밍버드. 허밍버드 편집자님 듣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나탈사로 갔으면 좋겠다 해서 나를 살리고 잘하셨어요. 사랑하고.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큰일 날 네. 뻔했어 지금. 깜짝 놀랐어 지금. 못 만날 심장이 뻔했어. 벌렁벌렁해. 네, 친구들은 아직도 내나머터 잘 읽고 있어. 아 진짜? 네. 네. 불의 물탈이 두르지 않는 법은 저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이제 우리 작가님의 어머님을 보면서 들었던 여러 생각들이 처음에는 서술이 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늘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뭔가 좋지 않은 일어날 때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는데 어머니도 그런 경험들이 좀 있으셨나 봐요. 네, 아주 작가님의 어머니 많습니다. 그런 거 있죠. 나는 너네 다 키우고 나면은 세상 떠날 거야. 뭐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맞아요. 얘기를 한다거나 하는 게 음. 되게 가볍게 던지는 말 같아도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도 나는 싫어. 그런 생각을 작가님이 이제 하시게 되는 순간들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불의 울타리를 두르지 않고 살았을 때 훨씬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불의 울타리를 두르지 않게 될까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서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작가님은 그래서 이 불의 울타리를 두르지 않는 법을 잘 찾게 되셨나요? 네, 잘 찾고 있습니다. 미래를 일단 불행 울타리에서 서서히 빠져나와야겠다고 결심한 게 미래를 그리지 않는 내 모습을 발견했을 때였다라고 서술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미래를 계속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내가 나아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가끔 유족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유족분들이 하시는 말씀에 제가 좀 반기를 들고 싶을 때 내가 좀 불행 울타리에서 빠져나왔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실제 어떤 이야기의 반기를 들어보셨어요? 너만 아는 얘기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우리밖에 모른다. 맞아요. 한 울타리를 두를 때 아닌데. 왜냐면 저는 유족분이 아닌 분들한테도 받은 위로를 되게 간직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위로가 쓸모가 없다는 얘긴가? 요런 식으로 적극적인 반기는 못 들지만 좀 마음속으로 그런 게 좀 움찔움찔 거릴 때 그래도 울타리에서 빠져나왔고 이분도 이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리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죠. 그 저는 사실 이런 감정을 사실 상상을 못 하겠으니까 그 댓글을 다시 보고 사실 깜짝 놀랐어요. 그 어떤 분이 그러니까 뭐 가족분이 돌아가셔갖고 글을 남기셨는데 이런 걸 남기지 말라고 시작하셨더라고요. 그 유아 작가님이 예. 그런 상황을 모르는 사람이 그 댓글을 보면은 되게 상처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뭔지 이해하시고 그 글을 지으셨더라고요. 네네네. 그게 어떤 글이었었죠? 그 글이 나에게는 이러이러한 아픔과 슬픔이 있는데 이거를 나보다 더 심한 사람 없나? 이런 내용의 글이었죠. 이런 내용의 글이었는데 그래서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렸었다고. 네, 댓글이 나는 뭘 당했고 아직까지 치료를 받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정말 수두룩했어요. 정말 실시간으로 계속 올라왔어요. 그래서 아찔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작가님이 달았던 댓글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네, 맞아요. 달았던 댓글이 이거 불행 배틀에서도 누가 이기냐, 이기면은 뭐가 좋고 그런 느낌으로 좀 글을 길게 달았었는데 다행히 바로 지워주셔가지고 마음이 좀 닿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성자분이 불행 배틀을 원하셨던 마음을 엄청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답을 듣고 싶으실까? 라고 했을 때 고생 많았다라는 답이 안아주는 게 답이 아닐까? 맞아. 라고 해서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살아봅시다. 라고 해서 그게 통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득. 맞아요. 맞네요. 그런 말씀을 해주셨었잖아요. 네. 맞아. 그게 필요한 것 같아. 내가 뭐 때문에 되게 힘들어라고 했을 때 너 진짜 힘들었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 거기서 마무리가 되는데 야, 나는 이런 일도 있었어. 야, 내가 더 힘들었어. 이렇게 말하는 순간 꼬리를 물고 끝이 없어. 그러면 그 다음에 나 또 반박하게 되지? 야, 내가 더 힘들었어.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야, 나 사실 소화가 좀 안 돼. 야, 나 위궤양이야. 그 느낌. 와.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상대가 이야기를 꺼낼 때 어떤 반응을 기대하고 꺼내는지도 잘 좀 캐치하는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위궤양. 네,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 3부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군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1부, 2부, 3부로 나뉘었잖아요. 네. 이건 그냥 글을 쓴 순서일까요? 아니면 나름의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신 걸까요?
나름의 주제를 가지고 완전히 뒤바꾼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그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1장은 동생을 잃은 뒤에 아픔, 슬픔, 그리고 울타리 안에 갇혔던 그런 마음을 표현했다면 두 번째는 조금 더 나와서 내가 이런 식으로 트라우마를 좀 헤아리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걸 표현했고 3장은 편집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세상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주제로 다 엮어달라라고 해주셔서 그걸 토대로 엮었습니다. 그럼 3부는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쭉 이렇게 네. 정리가 돼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어떤 이야기가 가장 솔깃했나요? 저는 이 3부에서는 그냥 작가님이 뭔가 본인이 이런 외로움을 좀 대하는 법에 좀 많이 담겼다고 사실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제일 마지막 챕터 그 왜 살아야 해요에서 좀 제가 소름 돋았던 게 제가 저번에 그 테드창 네, 당신 인생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버지가 가시고 나서의 제가 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저도 이제 작가님처럼 이 사후 세계에 대한 탐색과 이런 탐구들이 진짜 굉장히 많았는데 보면서 사실 제가 가졌던 감정들이 너무 많아서 좀 소름 돋았어요. 그래서 정말로 여기 뭐 결론은 일단 사실 작가님이 직접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왜 살아야 되지? 다 죽으면? 끝이 정말 이게 끝인가? 끝이 아니면은 그 뒤에는 뭐야? 너무 이런 생각을 좀 몰고 가니까 사실 답이 없더라고요. 답이 없어서 사실은 그냥 멈춘 거지만 사실은 나이가 더 들고 이제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흐르는 걸 보면서 좀 더 답을 더 빨리 찾고 싶다는 욕심이 또 들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찾아야 된다는 조바심도 어느 순간 들기도 하지만 또 답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사는 게 정답이겠지라고 하면서 계속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이 우리는 일단 왜 살아야 되나? 그리고 인간은 뭐 다 외롭잖아요. 그렇죠. 외롭죠. 맞아요. 저는 사실 작가님이 외로움을 대하는 방식이 좀 멋있다고 생각하긴 해요. 왜냐하면 스스로 좀 잘 돌아보시는 것 같고 그래서 분명히 이건 또 올 텐데 앞으로도 되게 잘 대처하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 이 3부가 되게 좋았던 게 되게 강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1부에 들었던 걱정들이 3부에 괜찮겠다. 해소가 다행이다. 되었다.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사실 저는 외로움을 대처하는 게 나이가 사실은 제가 많아지지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외로움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럼. 근데 저는 그 외로움에 대해서 나의 외로움의 소스가 뭔지 추적해 보면은 저는 그게 좀 책임감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외로움이 책임감? 네, 책임감 때문에 그 외로움이 굉장히 많이 왔다라고 생각을 저는 해요. 왜냐하면 뭐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사실 외로운 건 아니고. 근데 어릴 때부터 생각해 보면은 저한테 누군가가 너는 이걸 좀 해줘. 너는 이렇게 하고 뭔가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되게 많은 책임을 안게 되면서 습관적으로 제가 그거를 찾아서 내가 더 많이 가져가야 되고 이제 뭐 더 뭔가 내가 끌고 가야 되고 그런 걸 제가 스스로한테 부여를 좀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뭐 가족한테도 네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그리고 가족도 너한테 그걸 원하지 않아.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습관이 된 사람인 거예요. 나는 이 가족 구성원에서 내가 할 역할이 있어. 그걸 내가 이걸 해야 되고 내가 챙겨야 되고 그래서 정말 그걸 다 가져가고 학급에서도 선생님이 바라는 약간 어떤 기대나 그럼 난 당연히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게 맞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제가 스스로한테 부과를 하면서 어느 순간 외로움이 되게 그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 아무도 이거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가 뭐 선생님이 한 명은 고생했어. 와, 근데 그때 그 눈물이 싹 쏟아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게 힘든 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내가 그때 그걸 혼자 안고 가느라 외로운 거였구나. 근데 이건 사실 습관이 된 거라서 커서도 내가 이걸 버려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벗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더 많이 보여요. 왠지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가져가는 맞는 것 같고 근데 이걸 아무도 공감하지 않는 거야. 왜냐면 나는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그래서 결국 나의 외로움의 원천은 나의 그런 좀 책임감인데 결국 나는 그걸 버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사실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도 더 외로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사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뭐 사실 저도 지금
미혼이고 가족도 지금 사실 없지만 지금은 사실 좀 익숙함에 젖어서 사실 그냥 사는 것도 있고 뭐 일이 있고 바쁘니까 그냥 이렇게 어느 순간 이렇게 넘기고 있지만 내가 대처할 수 없는 순간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기도 해요. 사실 그게 좀 두렵기는 한 거죠. 그래서 언니들은 외로움을 대처하는 방법이 어떠신지? 저는 고독과 외로움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선택한 고독을 중간중간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외로움을 좀 물리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독이랑 외로움 차이를 생각해 본 결과 고독은 내가 선택한 혼자 있음이고 외로움은 내가 선택하지 않은 혼자 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외로움이라는 게 항상 저는 기저에 깔려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주장하곤 했는데 그 전 단계에서 제가 스스로 외로움을 인정하되 모든 사람도 외로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최대한 커다란 외로움으로 나를 잃어버리지는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일기장에 몇 명을 다 적어놓고 이 사람들이랑 헤어지더라도 이 사람들이 결국 삶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든지 뭐 노인정에서라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잊지 말자 하면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따 노인정 정리돼요. 얘기를? 오케이 노인정 체크. 속어 쓰는 느낌? 아니 전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싸이월드 감성인데 도토리 막 사람들하고 막 즐기면서 놀고 막 일 바쁘게 하고 와서 전 사실 그러니까 하는 일이 사람을 되게 많이 만나는 거니까 집에 오면은 혼자 있고 이렇게 방 안에 혼자 있을 때 좀 외로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나름 술을 한 잔 마시면서 나 또 외로움을 즐겨. 맞아. 이마저도 이 싸이 감성. 찐 이해. 정말 작가님은 약간 I에 가까우신 맞죠? 작가님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저 ISTP입니다. ISTP. ST야 심지어. 제가 ST 그쵸. 저랑 정반대시네요. 진짜 다 반대다. 우리는 둘 다 ENFJ거든요. 제가 ENFJ였어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다가 이게 그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MBTI는 MBTI라는 결과는 최근 3년 사이의 상황 변화에 의한 결과물이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저는 최근 환경이 ISTP였다. 와. 우리도 의외로 ISTP일 수 있어요. 진짜 그러려나? 사실 저는 S로 갈 수 없는 기질인 것 같은데. 저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외로움에 대한 얘기까지 나눴는데 이제 에세이의 가장 마지막 이야기가 되겠죠. 작가님이 내린 결론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 네. 아까 책의 마지막에 있다고 네. 얘기하셨던 네. 의미가 있을 때 그 의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더 큰 혼란에 빠지지 않을까로부터 시작된 물음에 대한 답인데요. 이게 답이 제가 쓰면서 가장 악플이 많이 달릴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정말 알려지지 않은 거고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도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이런 얘기를 할까 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이 챕터가 제일 좋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름 하나의 여러 가지 답 중에 0.5의 비율을 차지할 만한 답은 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맨 마지막 네 줄을 읽어봐도 될까요? 네. 네네. 그래서 일단은 그러나 온갖 모험을 떠나 어렵사리 찾았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답과 의미를 받았다면 더 공허할 테니까 존재만으로 아름다운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그만 잊어버리고 주어진 의무에 도달하기 위해 골몰할 테니까 그러니 넌 존재만으로 아름다워 네가 지닌 삶은 삶 자체로 완전해 사랑하자고 그 말을 해줬어야 했다라고 동생한테 전하는 말로 끝납니다. 이게 아마 연결해서 그런 말씀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저희가 최근에 이제 물론 중간중간 저희도 일상을 사느라고 좀 웃고 떠들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최근에 일어났던 그 이태원 할로윈 참사에 대한 생각을 또 떨쳐내버리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연결해서 좀 가까이에 있는 혹은 내가 어딘가에서 마주했을 것 같은 누군가를 잃었을 때 오는 트라우마나 분명 어려움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근데 작가님도 그걸 이겨내고 있는 중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혹시 그렇게 가까이에서 누군가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좀 고통을 느꼈을 많은 이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더욱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 상황인데요. 제 마음을 대신해서 한 번 더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한국임상심리학회 이태원 참사에 대한 성명서를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싶어요. 트라우마 회복을 위해 피해야 할 행동으로 5가지를 짚어주셨는데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자리를 피하고 혼자서만 지내려고 하는 것, 사건의 원인을 자신의 탓으로 돌려 자책하는 것, 자신을 돌보지 않고 술이나 담배에 의지하는 행동, 사고와 관련된 기사나 정보에 몰두하는 것, 사고와 관련된 장소나 정보를 무조건 피하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동생을 잃고 이 5가지를 모두 행한 사람인데요. 이 5가지를 모두 완벽히 지키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면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는 굳은 믿음을 좀 깨고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태원 참사 무료 심리상담 지원번호는 1670-5724로 23년 1월 31일까지 한국심리학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되게 좋은, 와, 그러니까요. 이거 구체적인 정보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가 이 나를 살리고 사랑하고 라는 에세이로 아주 1시간 꽉 채워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철롱님 책 다 덮고 나서 어떤 감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는 게 참 재미있을 때도 있지만 너무 어렵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책도 사실 처음에 읽을 때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또 닫을 땐 되게 희망적이고, 왜냐면 이 어떤 엄청 힘든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어서 이제는 조금 제가 볼 때 이 책을 쓰셨다는 건 좀 어떤 용기를 가져서 저는 쓰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좀 사람의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힘들 수 있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또 이거를 좀 누군가와 나누고 할 수 있는 용기도 또 생길 거고, 그러다가 또 힘든 시간 또 생길 수 있고. 맞아요. 근데 그냥 인생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좀 생각이 많이 했어요, 이 책 읽으면서. 그래서 나를 살리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언니들이 한 번쯤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유아 작가님 인스타 하시나요? 네. 네, 인스타에서 현유아 작가님 찾아서 이렇게 네. 다이렉트 메시지 보내셔도 답 잘해주실 거라고 눈빛으로 승낙해 주셨으니까 고민 있으시거나 같이 이야기 해보고 싶다 그러면 네, 저희 현유아 작가님 SNS 찾아서 책에 대한 질문도 좋고 네, 왜 은퇴하시냐고 욕하셔도 네, 좋고. 글을 계속 써달라고 많이 네, 받았습니다. 네, 애원하셔도 좋고요. 네, 그래서 한 번쯤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작가님이 직접 쓰신 나를 살리고 사랑하고라는 에세이로 이야기 나눴고요. 다음 주 너무 기대되는데 다음 주에 작가님이 선정하신 영화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입니다. 진짜 너무 감사해요, 진짜. 이거 추천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정말로. 네, 다음 주 기대해 주세요. 제가 진짜 올해 봤던 가장 최고의 맞아요. 영화라고 해도 아깝지 않을 영화. 자, 우리 셜록님의 하나씩 할까요? 하나씩?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